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팀장님 이렇게 두 번째 찾아주셔서 네.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영상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너무 꼭 뵈시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그래도 두 번째 출연이신데도 모르시는 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그 안에서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업종, 종목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업종단까지는 좀 자세히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팀장님 오늘 또 PPT를 또 손수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5월 이후 증시 전망 및 투자 전략이라고 써 있는데, 현 신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서 한번 투자 전략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포심리 좀 활용해야 된다. 지금 시장은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먼저 이 그림을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조지 소로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가 있어요. 네. 그분이 말한 게 재규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평균적인 이게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평균 가격에서 벗어나면 빠르게 평균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지 소로스가 재기성이라는 이론에서 말한 거는 이게 평균을 벗어난다고 해서 빠르게 평균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과열 또는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인식과 생각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가격 지표에도 영향을 주고 경제 지표도 영향을 주고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가격 지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연내 3% 이상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측면에 있어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시그널은 부족한데 일반적인 환경보다는 심리가 너무나도 위축됐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과도하게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표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요 위에가 뭐냐면 매크로 리스크 지표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을 합산을 하고 평균해가지고 지표 하나의 지수화로 나타낸 건데 코로나19 때도 그렇고 2022년 3월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1이 최고치입니다. 1 이상으로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0에서 1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흐름들을 결정짓는다. 아니면은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 시장의 반응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했는데 2022년 3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요번에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22년 3월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스크 인덱스가 리스크 지표가 2022년 3월보다 더 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면 요 그림 보시면 빅스하고 무브 지수는 채권 시장 변동성 지수인데 이 또한 고점 2022년 3월보다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어요. 변동성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 2022년 3월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앞으로 갈게요. 네. 요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AAII라고 해서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강세 전망, 약세 전망입니다. 이게 주간 데이터로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2020년 3월보다 약세 전망은 더 높았고요. 2022년 3월보다 강세 전망은 더 낮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크로 환경, 투자 환경 그리고 변동성 지표보다도 심리가 너무나도 공포스러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제 지표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기보다는 악재로만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예를 들어 드리면 물가 상승률이 나왔을 때 전월보다 둔화된 건 맞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도 있었는데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쫙 끌어들이면서 폭락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시장 흐름들은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뭔가 매크로의 그런 위협을 반영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협은 이 정도였는데 시장이 반응한 건 이 정도였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정도의 갭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안도랠리, 지수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투자 심리가 왜 이렇게 약세가 됐을까요? 일단은 미국 증시를 보면 1월 달에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좀 반등을 하다가 두 번째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적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압박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게
굉장히 큰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침체가 온다 안 온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계속 열어놓고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변수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될 것인가 시장을 떠나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굉장히 큰 건 맞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문제는 2022년 올해죠. 올해 GDP 성장률 전망과 23년 내년 전망이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보통 평상시라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이 떨어지면 내년 GDP 성장률은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기저효과라고 해서 이게 떨어진 만큼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이라도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그게 YOY로 비교해서. 그렇죠. 전년 대비로 비교하니까 올해 떨어진 게 내년으로 올라가는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같이 떨어지거든요. 다 그러네요. 유럽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올해도 안 좋고 내년까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내년 GDP 성장률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2% 밑으로 깨고 가는 그림은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낫다라는 전망에 5%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전년 대비 역성장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시그널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역성장하고 떨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3%였던 것들이 불안해해서 2%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2%가 마이너스로 갈 거야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아마 그러니까 5월 말 6월 초에 확인되는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아직은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없어라고 할 거예요. 그 경기 침체는 아예 마이너스가 떠야 되는 거군요. 네. 전년 대비 역성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였거든요. 왜 그렇을까라고 본다면 미국은 괜찮아요. 미국 투자, 소비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대외 수요가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나 중국 변수가 있다 보니까 역성장을 했지만 이게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거든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성장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올해 말 내년으로 가면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가는지는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되지만 지금 경기 침체가 와 큰일 났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지표들을 보거나 여기 전망치를 보면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여기 밑에가 뭐냐면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경기 침체 확률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낮아요. 이게 보통은 20%를 넘어서야지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거야 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는 시그널보다는 아직은 경기 침체 시그널은 없어 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팀장님 이거 제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이게 2022년보다 2023년이 지금 더 낮은 거죠. 낮잖아요. 이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도 3% 내년에도 2%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죠. 그러니까 성장은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침체라고 한다면 역성장, 마이너스. 대표적으로는 코로나 때 그때가 경기 침체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색으로 된 게 경기 침체 시그널이었거든요.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 그리고 IT 버블 때 이럴 때가 경기 침체였지 지금 당장 경기 침체를 가늠할 만한 데이터는 징조는 있죠. 징후들은 좀 있긴 한데 아직까지 경기 침체로 올 겁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흐름들이 보여지는 것과 심리가 좀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라는 것보다는 경기 불안심인데 시장은 경기 침체까지 걱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시그널이 아니야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은 조금 회복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경기 침체를 지금 예상하시는 분들은 좀 어떤 근거로 혹시 근거라고 한다면 저희 대신증권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물가가 너무 지속된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수요에 부담을 줄 거고 그리고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굉장히 강한 금리 인상 긴축 사이클을 전개하고 있는데 연준이 말한 것처럼 연착륙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연준에서 제게 말하고 있는 고용지표는 좀 경기 후행지표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나왔던 것들이 소매업체에서 비용 부담이 너무 커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분기 더 누적이 되면은 고용지표는 안 좋아지겠죠. 네. 사람들을 더 채용하지 않고 좀 해고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저희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경기 침체니까 떠납시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직은 경기 침체 시그널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던 심리가 조금은 회복될 여지가 큽니다. 지금은 좀 투자를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정말 경기 침체가 많이 안 온다고 하면 그리고 그 시그널이 미약하다고 하면 저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추세 반전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는 저도 추세 반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연초 이후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너무 많이 터졌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공세 조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올해 하반기 특히 4분기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 반등 그 이후에 안도랠리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특히 중요했던 것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중국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조금씩 가시화되면은 더 나빠질 거야 라기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 변화만으로도 시장은 좀 올라올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또 주말 지나고 나니까 조금 분위기가 또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지금 저도 세미나 다니면서 지금 불안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안한 건 맞다. 큰 트렌드에서 하강 사이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언더슈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되돌리는 과정 분명히 있을 거고 이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다만 선택은 문제일 수는 있다. 큰 트렌드에서의 하락으로 베팅을 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어떻게 정리할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인 건 맞지만 한 3개월 정도의 투자 시기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굉장히 오랜만에 10% 이상 상승 여력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피가 한 2,600이고 S&P도 한 3,900, 4,000 요 정도에서 하는데 어떤 그 비관적인 뉴스는 보니까 3,300 간다, 3,500 간다. 막. 저희도 뭐 그렇게 뭐 올해 내년 정도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레벨에서 더 떨어진다? 그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2분기에는 좀 턴어라운드 바닥을 잡고 좀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을 할 거고 3분기에는 좀 안도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세미나 다니면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악재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올라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악재라고 했을 때 이 악재가 항상 똑같은 무게감 영향력으로 시장에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코로나19 때는 코로나19가 해결되기 전까지 시장은 계속적으로 밀렸어야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는 이 악재로서의 무게감이나 영향력은 줄어들죠. 왜?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반대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변수들은 하나둘씩 쌓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무게감이 역전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2020년 3월이에요. 제가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는데 1,100이 깨진 날이 3월 23일이었어요. 그때 코스피가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갔고 또 흔들리다가 막 올라가는 시작점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좀 슬로해진 게 4월 초였어요. 약 2주 정도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GDP 성장률 전망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은 GDP 성장률 전망은 3월 말 4월 초에 다 급락을 했거든요. 다 침체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3월 23일 날 저점을 찍고 올라갔죠. 이것도 요 그림에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악재란 악재들, 불확실성 변수들, 경기 침체,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코스피와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만했던 악재의 무게감이 코스피 저점권에서 요만해졌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급락하는 과정에서 아무 액션이 없었냐? 아니죠. 금리나 유동성 공급, 재정정책, 경기부양정책 막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극복하기 어렵다. 아직 힘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작긴 하지만 하나둘씩 모이면서 3월 23일을 기점으로 이게 역전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3월 2020년처럼 저점 통과했습니다. 무조건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긴 한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악재에 대한 부담들은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됐고 그리고 여기에서 안도감만 있다면 시장은 올라올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호재만 조금 이렇게 계속 그렇죠. 쌓이다 보면은 이제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금리 인하 소식 하나에 대폭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좋았고 뭐 옵션 만기라서 등락이 있었긴 했지만 그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지금은 더 나빠질 악재란 악재가 웬만큼 출회된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 해도 여기서 조금씩 올라갈 그림을 만들어줄 거고 중간중간에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 좀 시장을 위쪽으로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를 보면은 미국은 되게 시끌벅적한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 다행인 점은 코스피는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리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2600선을 지키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죠. 네. 그런데 미국 증시는 12월 달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쉬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좀 조정이 흐름들이 좀 과격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차별화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좀 올라갈 룸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국 변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최근 뉴스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간의 관세, 보복 관세가 있었던 부분들을 철회할 수 있다. 좀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다가 3분기에 안도랠리로 가면 위에 룸은 한 10% 정도를 보면 될까요? 제가 네. 준비해오긴 했는데 네. 이 그림이 제가 5월 중순부터 좀 그려서 다니는 그림인데요. 일단은 6월 중에는 2700선 회복 시도 그리고 7월 8월 중에는 2800선 중후반대까지는 좀 열릴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없다는 중국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좀 위쪽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도 코스피가 2650선 돌파 시도하다가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좀 쉴 수는 있어도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2550을 깨는 그림들까지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2550포인트 선이 그 퍼로 한 9.3배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되게 낮은 거 아니에요? 엄청 낮죠. 역사적으로 봤을 네. 때도. 엄청 낮은 수준이고 또 하나는 PBR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로 봤을 때 북밸류로 봤을 때 1.02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워드 전망치가 아니라 확정된 실적을 가지고 봤을 때도 1.02배라서 지금 굉장히 싼 구간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밀리면 산다. 투자 심리를 거꾸로 이용해야 된다. 반등한다고 해서 좋아하기보다는 뭐가 불편한 게 뭐 있을까? 그리고 또 밀린다고 해서 공포스럽기보다는 공포 심리를 좀 역용해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5월 선상으로는 여기까지 내려온 거고 네.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해서 좀 올라가는 그림들을 만들 수 있겠다. 퍼가 한 10.52배까지 예상해 볼 수가 있다. 10.52배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고점을 찍었던 2021년 6월 고점 이후 평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수준으로서 평균치까지는 좀 회복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팀장님 요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앞에 어떤 사건이 그 안도랠리로 가면서 이렇게 좀 요 그림은 뭐냐면은 네. 지금까지 시장이 원래 저는 3월 중에 저점을 찍고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 변수로 인해서 더 떨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가게 된다면 코로나19가 좀 진정된다는 그림, 지금 변목 현상이 아직까지 더 심해지지 않는다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불안 심리 진정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굉장히 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싸다라는 논리가 좀 반영될 수 있는 거는 실적 전망이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면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7월, 8월 달 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다. 그리고 아직 3분기까지는 이익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좀 맞물리게 된다면 한 번 더 레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4분기에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미국 GDP 성장률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금리 부담이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채권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무슨 의미이기도 하냐면은 경기가 불안하다. 특히 10년물 금리가 꺾인다라는 거는 경기가 불안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금리는 계속 올리겠죠. 자, 그러면은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에 예민하고 장기 금리는 경기에 예민합니다. 단기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네. 연준이 2.5까지 올릴 테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GDP 성장률은 2% 초반으로 갈 겁니다. 그럼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장단기 금리가 다시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되는 게 곧바로 경기 침체 시그널은 아니겠지만 네. 사람들이 불안해하겠죠. 지난번 3월, 4월에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했었거든요. 네. 이런 그림들이 4분기 중에는 좀 재현되고 내년 가서는 연준이 얘기했던 연착륙을 계속적으로 검증하려고 할 거예요.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냐.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렸을 때 연준이 원하는 딱 그 시나리오 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물가는 완만하게 둔화되고 고용은 완전 고용이고 그리고 수요는 연준이 생각한 대로 완만하게 둔화돼야 돼요. 근데 이 와중에 물가를 끌어올리는 변수 중에 하나가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게 곡물 가격과 음식료 가격이잖아요. 그건 연준이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압력. 그러니까 공급망이 불안한 게 지금은 괜찮다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 변수를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중국이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올라올 수 있는 룸은 있겠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를 조금 낮춤으로 인해서 조금은 플러스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 경기 턴어라운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공급망과 곡물 가격에 따라서 시장이 좀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망 불안과 물가 때문에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천천히 둔화되면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죠. 뭐가 안 좋아질까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 결국에는 수요 쪽에 좀 훼손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쪽에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들어올 수 있고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채권도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경기 침체, 수요 불안에 대한 얘기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아마 4분기부터는 물가가 완만하게 떨어져도 불안하고 너무 빨리 떨어져도 불안한 연준이 생각한 그 속도대로만 떨어져야지 시장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3분기까지는 안도렐를 충분히 즐기고 좀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GDP 성장률이 기준금리보다 낮아진다고 하면 만약 그때 그럼 조금 지수 조정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어서 코스피가 2,850을 넘어서 2,800선 중반을 넘어서면 조금 현금 비중을 확보하신다든지 채권 투자를 좀 늘리신다든지 그럼 채권 투자는 어떡하냐 ETF 쪽으로 채권 투자를 늘리신다든지 금이나 이런 좀 안전한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또 한 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건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확실한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식에만 오리엔티드 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매크로나 자산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나 그런 코멘트들을 들으시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난 어떤 데에 투자를 해야겠구나.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돈 벌 수 있는 확률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 시장이 안 되니까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기보단 그럼 뭘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내 자산도 잘 지키고 시장이 불안하든 안 불안하든 금융시장 환경을 잘 판단해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지수는 기업 전체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는 또 되게 군계일학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가 2020년 1년 6월 달에 정점을 찍고 여기까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업종이 좋았을까요? 다 떨어졌네요, 혹시. 거의 다 떨어졌고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덜 빠졌다고 하는 게 통신,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였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종목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은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좋은 종목들도 떨어지는 예. 게 맞아요. 그래서 종목을 확실하게 찾아서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산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 3분기까지 좀 안도랠리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서 지금을 이제 기회로 잡는다고 한다면은 네. 좀 어떤 업종을 좀 담아가면 좋을까요? 뭐 일단 다들 아시겠죠? 싼 거. 싼 싼 거. 왜냐면은 기술적 반등 안도랠리에는 굉장히 저평가됐던 업종들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그림들을 만들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싼 거 보시면은 올해 이후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을 보시면 여기 위치에 있는 업종들이 코스피보다 더 못한 업종들이에요. 와, 소프트웨어 진짜 많이 소프트웨어, 빠졌고. 디스플레이, 예. 미디어 교육, IT 가전, 건강관리, 화장품 이렇게 있죠. 반도체도. 네. 근데 단순하게 싸다고 올라올 것인가? 그건 또 고민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은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국면입니다. 그냥 싸다고 무조건 돈이 많아서 막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익 모멘텀이 괜찮은 업종들을 따로 보자. 그래서 매칭이 되는 게 소프트웨어. 여기 매칭이 되죠. 이익 모멘텀이 한 20% 됩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교육 여기 올라와 있죠. 40% 되고요. IT 가전도 굉장히 높은 수준. 코스피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IT 하드웨어도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까지도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네. 그래서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업종들. 즉 인터넷, IT 가전하고 IT 하드웨어는 2차 전지 쪽이 많거든요. 2차 전지, 반도체, 미디어 교육. 네. 요 4개 섹터가 반등하는 과정, 안도랠리 과정에서 가격갭을 메운다는 차원에서도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게 인터넷, 반도체, 2차전지, 미디어 교육의 자동차 네. 정도. 자동차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보시면 가격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익 모멘텀이 IT 하드웨어나 이런 업종들보다 좋아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 제약바이오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익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종목 대응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종목들, 실적이 어느 정도 탄탄한 종목들은 대응이 가능한데 제가 전략을 하는 입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업종 자체가 좋으니까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불리한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 안도랠리 때 만약에 우리가 퍼 그 10.52까지 가면 네.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는 대형주? 그쵸. 이런 쪽에 좀 기대해도 네. 괜찮은 걸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많은 분들이 중소형주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이 조금만 움직여도 탁탁 가볍게 움직이는 게 또 대형주거든요.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싸졌고 네.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파란색 선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가 코스닥이 세다는 거고요. 이게 꺾일 때가 코스피가 세다는 겁니다. 네. 요 밑에 그림 회색선은 대형주 대비 중형주 상대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가 중형주가 강하고 내려갈 때가 대형주가 강하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게 중요한 분기점에서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당분간은 대형주가 좀 더 매력적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보면은 대형주의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4월 말에 29.85% 외국인 지분율이 29.8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은 5월 내내 판 것처럼 보였지만 이상하게 지분율은 올라갔어요. 30.25%까지. 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는 업종들 보면은 그래도 대형주가 좀 더 매력적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가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더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대형주 쪽에서의 한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중소형주 투자를 좀 꺼리는 건가요? 중소형주 할 땐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대형주의 지분율을 늘리고 중형주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소형주는 줄이고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흐름들이 굉장히 추세가 좋다라기보다는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팔고 많이 빠진 종목들은 사고 이런 순환매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가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네. 이런 게 조금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외국인이 조금만 움직여도 좀 가볍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라서 네. 계속적으로 이번 안도랠리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매매를 해보자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조금 더 투자 전략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리고 아까 2차 전지하고 인터넷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금리 인상인데 무슨 성장주냐. 제약바이오는 별로 안 좋다고 하면서 근데 여기 보시면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 강도가 지금 2010년 이후 저점권에 와 있어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싸다라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여기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 채권금리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채권금리가 좀 슬로해지거나 멈추면은 이쪽에서 뭐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를 봤더니 한국 국고채 3년물도 고점, 10년물도 거의 고점권에 와 있어서 저는 당분간은 성장주, 그중에서도 실적이 좀 담보되고 있는 인터넷과 2차전지 쪽에 좀 매력이 한번 올 수 있다.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막 쭉쭉 올라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주식이 많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로 없으신 분들, 좀 새롭게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인터넷 업종을 바라보신다면 좀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 성장주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단순하게 많은 분들이 성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제약바이오 먼저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PER이 높고 미래 성장성이 높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구조적 성장주라고 따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따박따박 나와주는 그러면서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계속적으로 발산하는. 네. 근데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실적이 딱딱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적 안정성 플러스 성장주로서의 매력도. 왜냐면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2차전지하고 인터넷은 연평균 10% 20%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 구조적 성장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단순하게 몇 년 뒤에는 뭐가 좋아진대. 몇 년 뒤에는 어떤 기술이 된대. 뭐 메타버스, NFT 그런 쪽들은 성장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이런 성장에 있어서 이 성장 흐름이 45도로 성장하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미진미진하다가 쭉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바닥권에 이렇게 지금 막 올라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적이나 성장을 실적으로 보여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종목들보다는 실적으로서 어느 정도 담보된 인터넷과 2차전지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좀 불안한 흐름에 있을 때는 실적, 업황, 기업이익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으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성장주가 이게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금리 인상기 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을 때가 2017년이거든요. 그때 시장을 주도했던 게 반도체 IT였습니다. 네. 왜?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업황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 때 가치주다 성장주라는 평가보다는 실적이나 업황이 확실하게 좋은 쪽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2004년, 5년, 6년이었는데 이때는 철강, 조선, 화학, 에너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시클리컬 업종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가치주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성장주였어요. 차이나붐, 중국이 10% 성장을 할 때였거든요. 글로벌 공장으로서 막 공장 풀가동하고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죠. 그때 보면은 업황이나 실적만 놓고 보면 얘네들이 성장주였고 그 전 금리 인상기로 보면 IT 버블 때였습니다. IT 보니까 IT가 좋았겠죠. 네. 그러니까 성장주 가치주, 금리 인상은 가치주, 금리 인하는 성장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성장주 중에서도 굉장히 미래 성장성이 좋은 애들까지도 같이 움직인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실적이나 업황이 담보된 종목들이 좋은데 그 안에 구조적인 성장주가 좀 더 많이 편입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이기는 영업 실적과 정확한 성장. 네. 그런 기업 게 실적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 모멘텀과 성장 모멘텀이 있으면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에도 흐름을 보면 금리 인상기 때 주식시장이 좋았다고 하잖아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긴 한데 그때는 경제가 너무 좋았어요. 2017년에도 2018년까지 경제가 굉장히 좋았고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신흥국이 좀 밀리긴 했지만 미국은 계속적으로 괜찮았거든요. 이런 그림을 본다고 한다면 금리 인상은 나빠. 금리 인하가 좋아가 아니라 금리 인상기 때 펀더멘탈은 괜찮은가? 기업 실적은 좋은가? 업황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금리 인상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을 단기적으로 안 돌릴 말씀드리고 있지만 좀 불안하게 좀 경계에서 바라보는 이유는 경제 전망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할 때는 경기가 계속 좋으면서 금리 인상하는 이유가 경기가 좋아서야 물가 경기 때문에 오르지. 근데
그런 이게 선순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도랠리 이후의 경기 흐름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 팀장님께서 그 슬라이드 한 장도 준비해 주신 게 네. 그 연초 이후에 네. 코스피 업종별 P 변화율하고 이거 섹터 목표주가 괴리율 요걸 정리하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네. 저희 퀀트 애널리스트가 정리를 해준 건데요. 네. 뭐냐면은 이익 변화율, 그러니까 실적 대비 많이 떨어진 종목, 그리고 주가 변화율,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 그런데 이익은 괜찮은, 네. 그리고 섹터 차원에서 괴리율, 목표 주가랑 얼마나 괴리율이 있나를 봤던 건데요. 그랬더니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매력적인 업종으로는 소프트웨어, 아까랑 비슷하죠. 그리고 IT와 가전, 건설, 에너지, 기계, 반도체, IT 하드웨어.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좀 많이 비슷해요. 네. 여기에 순위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신다면 다들 아시는 종목이긴 한데 인터넷, 2차 전지, 뭐 반도체, 여기 뭐 1, 2등이 다 있죠.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요 표를 한번 보시고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비싼 애들이에요.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비싼 애들인데. 빨간 애들은 비싼 애들. 비싸고, 요 위는 파란색 애들이 싼 애들이에요. 그래서 싼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아마 단기적으로 투자하시거나 좀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분들은 7, 8월 달 정도까지 얘네들을 좀 한번 보시면서 많이 올라왔구나. 그러면 좀 정리를 하시고 아직까지 싸구나 하면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퀀트 투자라는 게 몇 가지 이렇게 지표로 네. 돌려 그 필터링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보지도 않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는 퀀트 하는 친구한테 이런 팩터들을 좀 여러 가지를 넣어서 좀 추천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투닥투닥 하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랑 여기 소프트웨어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둘 다 있고 IT 가전도 2차 전지고 에너지도 2차 전지예요. 이게 2차 전지고 반도체는 1, 2위 업종 종목이 2, 3위로 랭크돼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자료 쓰자. 여기 대신증권도 있네요. 네. 이거는 많이 빠졌어기도 하고 저희는 좀 배당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평가를 받은 것 같고 이쪽은 좀 아직 비싼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요 위에 쪽에 있는 파란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매력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진짜 딱 그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거 보면 삼성전자도 보면 진짜 많이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퀀트로 딱 돌리니까 이게 딱 나오네요. 진짜로. 1등, 2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 정도까지 빠질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빠졌다. 좀 등락은 있겠지만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 이슈라든지 미국 나스닥 이슈들이 좀 있어서 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가격 갭을 메우는 차원에서의 반등, 안도랠리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혹시 그 투자를 좀 지수 투자랑 종목 투자를 이렇게 한 반반씩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혹시 그게 적절한 때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리고 지금은 만약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지수 투자 아니면 섹터별 투자, 개인 종목 투자 뭐 이렇게 했을 때 뭐 이거를 포션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저는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종목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업황이나 이런 것들, 종목의 실적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분이라면 종목 투자 비중을 늘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종목 피킹을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직접 피킹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료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좀 누구 말 듣고 어디서 좋다고 하더라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목 투자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섹터 투자나 지수 투자 또는 금융시장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식, 채권, 원자재, 환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에 투자를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은 꼭 종목이 아니더라도 천천히 오르긴 하지만 조정받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종목 투자는 개별적으로 내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스스로 된다라는 분들은 늘리셔도 되지만 그렇게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좀 개인 투자하시면서 좀 들으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좀 종목 투자를 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환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달러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것도 혹시 안도랠리로 가면서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은 네.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네. 미국의 통화 정책이 여기서 더 매파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6월달, 7월달에 자이언트 스텝 75bp 금리 인상한다는 확률이 4월 말에는 30%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지금 5%대로 떨어졌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금리 인상 속도나 강도는 조금씩 진정될 수 있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더 세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좀 슬로해질 수 있다. 거기다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게 금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지난주부터 위안화랑 원화랑 같이 꺾였거든요. 네. 그런 그림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분간은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이나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겠다. 1250원 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은 좀 들어올 것이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대형주가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당분간은 좀 작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경기 침체 이슈처럼 그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많이 떨어진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뭐 그 이머징 마켓,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게 또 의견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큰 트렌드는 지금 경기가 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도 뭐 미국이든 어디든 단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내년, 후년까지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한 7, 8월 정도까지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저는 선진국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도 괜찮고, 왜냐면은, 중국도, 유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이 성장 동력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급등을 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성장 모멘텀이 좀 약해지는 과정에서 중국도 좀 슬로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신흥아시아, 말씀하셨던 뭐 인도,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6, 7, 8% 성장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매력도가 부각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한국은 왜 좋냐? 한국도 성장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세안 쪽에. 중국 수출 비중이 1등이 있죠, 당연히. 근데 20% 초반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고, 아세안 지역의 수출 비중이 19%예요. 거의 다 따라왔거든요. 2등입니다. 네. 중국 다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몇 년 지나고 난 뒤에는 중국보다 아세안 쪽의 수출 비중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때 거기가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라고 본다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뭘 팔겠어라고 하시잖아요. 1등, 그러니까 수출 비중에서 1등이 디스플레이고요. 2등이 섬유의복, 섬유화학, 3등이 정유 쪽이고, 4등이 반도체, 5등이 무선 통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IT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글로벌 소비 모멘텀을 가진 지역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서 좀 이탈해서 공장을 거기에 지으려는 움직임들도 굉장히 강해지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큰 트렌드에 있어서의 경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지나고 난 뒤에는 저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집장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에 그 소로스의 죄기성 이론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뭐 하는 건가? 이거 오늘 각 잡고 공부해야 되는 건가?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는데 소로스 책은 좀 어려운 편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분은 뭐 펀더멘탈 매크로도 잘 보시는데 그 안에서 심리적으로도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까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솔직히 최근 시장 흐름들을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니 물가가 꺾여서 금리 인상 기대 불안감들은 좀 진정됐는데 갑자기 경기 침체 이슈가 들어와서 시장을 폭락시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거는 재기성 이론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겠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을 계속적으로 관점을 바꾸고 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악의 상황을 반영했다라고 본다면 더 나빠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코스피가 2600이 깨지면 사야 된다. 지난주에도 2570선까지 이렇게 쭉 밀렸잖아요. 그때도
걱정하지 마라. 2600선 바로 회복하고 6월쯤에 2700 회복, 7, 8월쯤에 2800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은 시간 싸움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인스타그램 뭐 그런 쪽에도 코멘트를 계속적으로 드리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와보시고, 제가 솔직히 큰 그림으로 천천히 말씀드리면 좋죠. 그러면 저도 여기 자주 안 나와도 되겠죠. 근데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 그로 인한 영향력들, 그 영향력이 지금은 어떻고 3개월 뒤, 6개월 뒤엔 어떨까?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바라보고 뷰를 계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향후 시장 전개 상황이나 경기 흐름들을 봤을 때 언제든지 좀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게 끊임없이 변하더라도 그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좀 많은 사실 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근데 팀장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앞으로 감사합니다. 미래 일은 누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변수들을. 네, 그래서 저희 누구지? 저희 펀드 매니저분들에서 만나서 2021년 전망을 할 때, 2020년 말에 2021년 전망을 할 때 모든 분들이 첫 질문이 그래서 코로나 언제 끝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모릅니다. 코로나19는 모르는데 영향력을 한번 판단해 보시죠 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거꾸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변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슈로서의 영향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안도렐린을 보는 거고, 다만 3개월 뒤, 6개월 뒤에 이 파장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네. 그리고 상황 전개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 드릴 테니까 저는 언제 끝날지, 봉쇄주가 언제 풀릴지 전망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솔직한 대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망을 가정을 하게 되면은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저는 영향력으로서의 파장은 끝났는데 이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3개월 뒤, 6개월 뒤에는 어느 정도의 덩치가 커질지를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팀장님, 저희가 이렇게 뭔가 더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던져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의 따름입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파도를 잘 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잔파도입니다. 네. 큰 파도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잔파도도 잘 타야 되고, 큰 파도를 더 잘 타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파도를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파도를 잘 타다 보면은 기회가 오는데 파도를 역행해서 움직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잔파도, 큰 파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 비중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잔파도에 있어서 한번 기회가 왔으니까 서핑 한번 쫙 한번 멋있게 하시고 큰 파도를 한번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도 저는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안 된다 그랬어요, 시장. 그때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시고 그러기도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2600, 그러니까 제가 작년 10월 달에 2600 간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2600 왔으니까 이제는 사자. 근데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 추세 반전은 아닐 수 있지만 10% 정도의 여유를 가지게 된다면 그 다음 스텝에서의 전략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또 돈 벌 수 있는 뭐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큰 파도, 잔파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좋아지는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좋아지는 자산이 뭘까라는 고민도 같이 해보신다면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자산군을 고민하신다면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내가 주식 시장만 바라보다가 조금 더 넓은 시장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더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이번 기회에 투자 자산의 범위를 좀 늘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많은 자산을 이렇게 풀로 놓고 파도를 잘 타보다 보면은 아마 5년 뒤, 10년 뒤에는 주식만 하셨던 것보다
좀 더 네. 수익이 안정성이라든지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팀장님 좋은 말씀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팀장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영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